눈물겨운 진실이 병원을 침묵시킨다. 이야기는 박노인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한복판, 늘 북적이는 세움병원.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붐볐다. 끊임없이 울리는 안내방송 소리, 대리석 바닥 위를 울리는 발자국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답답할 정도로 시끄러운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홀로 조용히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왜소한 체구의 박노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주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숨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른에 가까운 박노인은 낡은 셔츠와 오래된 바지를 입고 손에는 낡은 삿갓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긴 여정 끝의 피로함이 역력했다. 앙상한 몸과 굳은 살 박인 두 손은 이곳의 분주함과 대조되어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그 늙고 슬픈 두 눈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정문이 정보센터 앞에 섰다. 젊은 간호사 김 씨가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힘없는 목소리를 냈다. 저기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손자를 잃어버려서 간호사 김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여기서는 전화 못 빌려드립니다. 밖에서 다른 데를 찾아보세요. 간호사의 단호한 거절은 박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애원하려 했지만 제 손자가 너무 어려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저를 찾을지. 간호사 김 씨는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으로 노인을 훑어보며 그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바로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런 일까지 해결해 드릴 시간 없습니다. 박노인은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눈을 빠르게 깜박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또 늙은 사기꾼이겠지. 요즘 세상에 전화도 없다니. 말도 안 돼. 수치심과 서러움이 밀려왔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낡은 모자를 더욱 꽉 쥐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대기실 의자로 돌아갔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 큰 걱정이 자리 잡았다. 미나, 어디 있니? 혹시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흐릿한 기억 속에서 손자 미니의 모습이 눈에 선명히 떠올랐다. 앙상한 몸에 빛나는 눈을 가진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이였다. 버스터미널에서 손을 잡고 있다가 놓쳐버린 순간이 떠오르자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시골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미니가 이 북적이는 곳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안내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환자 이름을 불렀고 진료실 문은 계속해서 열리고 닫혔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손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간호사에게 원망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분노를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력감에서 오는 슬픔이 가슴 깊이 차올랐을 뿐이다. 단 한 통화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박노인은 다시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정문 가까이에 서 있는 덩치 큰 경비원 이 씨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기,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 한 번만 빌렸으면 됩니다. 손자가 어려서 길을 잃었습니다. 경비원 이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저는 전화 빌려줄 거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더 이상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그의 늙은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버려진 느낌과 무력감이 그를 더욱 힘겹게 했다. 대기실로 돌아와 박노인은 멍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심지어 그를 눈치채지도 못했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가 이 혼란스러운 공간 속의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문 밖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갑고 회색빛으로 느껴졌다. 떨리는 두 손은 자켓을 꽉 쥐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희는 혹시 울고 있을까? 혹시 안전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물었다. 계속해서 환자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 소리.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는 진료실 문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다. 박노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간호사, 경비원,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력함에서 오는 슬픔이 가슴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그는 또다시 생각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오랜 시간 동안 박노인은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손에는 낡은 삿갓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작고 앙상한 모습은 붐비는 공간과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더욱 움츠러든 듯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눈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이 복잡한 그림의 한 요소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은 더욱 뚜렷해졌고 손자 민희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버스터미널에서 민희가 울며 자신을 찾던 순간을 떠올렸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경비원에게로 향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전화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손자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어려서. 경비원 이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그의 말이 믿을 만한지 평가하려는 듯했다. 어르신, 저는 전화 빌려줄 거 없어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바빠요. 차가운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한 중년 남성은 모두 들으라는 듯 비웃으며 말했다. 저 늙은이 좀 봐, 또 거지처럼 행세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한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전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수작이지.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차가운 눈초리와 비웃음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동 정수기 옆에 서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세련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한 여성이 다가와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지만 혹시 전화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손자를 잃어버렸는데 여자 이 씨는 박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셔츠부터 낡은 신발까지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요즘 세상에 전화가 없다니요. 말도 안 돼요. 남에게 빌린 전화로 뭘 할지 누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콧방귀를 뀌고는 가버렸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멈춰 섰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박노인은 더욱 당황스러워졌다. 정말 이상하네. 전화 없으면 어떻게 살아? 누군가 말했다. 저 노인,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박노인의 말은 어깨가 떨렸다. 수치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 다시 원래 앉아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삿갓을 꼭 쥐며 마치 붙잡을 것이라도 있는 듯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박노인의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갔다. 따뜻한 눈빛이나 안부를 묻는 말을 기다렸지만 그가 본 것은 모두 바쁜 발걸음과 무관심한 시선뿐이었다. 그 모든 시선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듯 스쳐 지나갔다. 한숨을 쉬며 눈을 감자 노년의 피로, 걱정, 그리고 고독이 그를 덮쳤다.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여전히 삿갓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작고 초라한 모습은 복잡하고 붐비는 공간 속에서 더욱 외로워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고 미니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버스 터미널에서 손을 놓치기 전 울먹이며 자신을 부르던 손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박노인은 힘들게 몸을 일으켜 정문 근처에 서 있는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발을 내딛었지만 그의 눈은 마지막 희망을 담고 있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정말 전화를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손자를 잃어버려서? 너무 어린데. 경비원 이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르신, 저는 전화 빌려줄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고 그의 말에 박노인은 몸이 굳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무력감과 버려진 느낌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대기실로 돌아온 박노인은 멍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아이가 무서워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그저 속으로 되뇌었다. 반대편 대기실에서 최 의사는 환자와의 진료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바로 혼자 외로이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박노인을 발견했다. 슬픔과 피로에 지친 얼굴, 그리고 멍한 눈빛이 최 의사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왜 아무도 돕지 않는 거지? 최 의사는 알 수 없는 불편함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다가가려 했지만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부름의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박노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정보센터에서는 간호사 김씨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 말이야. 귀찮게 하더라. 동료는 웃으며 물었다. 김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나 엄청 한가한 줄 아나 봐. 요즘은 별별 수법으로 거짓말하면서 남의 호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가 너무 잘 믿으면 안 돼.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웃음소리와 경멸 섞인 시선, 그리고 무정한 말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에게 박노인은 그저 이름 없는 떠돌이일 뿐이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멍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물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단 한 통하면 될 텐데.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왁자지껄한 병원 안에서 그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는 낡은 삿갓을 꼭 쥐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고 앙상한 모습은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작게만 느껴졌다. 무관심한 시선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이 혼란스러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고 손자에 대한 걱정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숨을 내쉬며 그는 버스터미널에서 미니가 울먹이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박노인은 힘겹게 일어섰다. 정문 가까이에 서 있는 경비원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가갔다. 느리게 발을 내딛었지만 눈은 마지막 희망을 담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정말 전화 한 번만 빌려주세요. 손자를 잃어버려서 너무 어리거든요. 박노인은 애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경비원 이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르신, 저는 전화가 없어요. 더 이상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의 냉담한 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한 남자는 저 늙은이 좀 봐. 또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겠지 하고 짐작했다. 또 다른 여자는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전화 없는 사람도 있나? 저런 거 다 속임수지 하고 말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뒤돌아섰다. 비웃음과 차가운 눈빛은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정문 근처 자동정수기 앞에 멈춰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세련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물을 마시려고 했다. 박노인은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작지만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혹시 전화 한 통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손자를 잃어버려서요. 여자, 이 씨는 힐끗 박노인을 쳐다봤다. 낡은 셔츠부터 낡아 보이는 신발까지 그녀의 눈은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요즘 세상에 전화도 없다니? 참 웃기네요. 빌려준 전화로 뭘 할 줄 알고 빌려줘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고는 그를 그냥 지나쳤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웃었고 박노인은 더욱 부끄러워졌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전화 없으면 어떻게 살아? 누군가 말했다. 저 노인, 틀림없이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박노인의 앙상한 어깨가 떨렸다. 수치심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삿갓을 꼭 쥐었다. 박노인의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았다. 그에게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저 바쁜 발걸음과 차가운 시선만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박노인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선명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늙고 지친 그는 짙은 외로움 속에서 마음속 질문만 되풀이했다. 박노인은 조용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여전히 낡은 삿갓을 꼭 쥐고 있었다. 작은 몸은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 더욱 움츠러든 것처럼 보였다.
차가운 시선들이 무심히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이 혼란스러운 그림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듯이.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손자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한숨을 내쉬며 그는 버스터미널에서 손자를 잃어버렸을 때 미니가 울먹이며 자신을 찾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무기력과 절망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왜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한 통하면 되는데. 미니야, 니나. 박노인은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질문을 던졌다. 그때 반대편 대기실에서 최 의사는 환자와의 상담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홀로 의자에 앉아있는 박노인의 모습이었다. 앙상한 몸, 굳게 담은 입술, 지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 어르신은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왜 아무도 저분을 돕지 않는 거지? 그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최 의사는 곧장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진료실에서 다시 부르는 소리에 잠시 멈춰야 했다. 그녀는 마음 한편의 박노인을 기억하며 발길을 돌렸다. 정보센터에서 간호사 김 씨는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 말이야. 또 귀찮게 하더라. 동료가 웃으며 물었다. 응, 완전 짜증나. 요즘 세상에 전화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다 뻔한 수작이지. 김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동료 간호사들은 함께 웃으며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나눴다. 박노인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박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소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그의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낡은 삿갓을 꽉 쥔 채 박노인은 멍한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그를 비웃던 차가운 시선들과 수군거림이 맴돌았다. 늙고 지친 그의 심장은 쿡쿡 쑤시는 듯 아팠다. 손자 미니에 대한 걱정은 다른 모든 감정을 덮어버릴 듯 했다. 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반대편 대기실에서 최 의사는 붐비는 공간을 지나쳐 걸어왔다.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또다시 구석에 앉아있는 박노인에게 멈췄다. 외로운 모습, 피곤에 지친 얼굴, 그리고 멍한 눈빛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마치 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문득 최 의사는 예전에 강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던 노인의 모습이 생각났다. 저분은 누구지? 최 의사는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갑자기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녀는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최 의사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앉아 계시던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박노인은 최 의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손자를 잃어버렸소. 1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소.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한 통만 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최 의사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손잡은 전화번호 있으세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를 꺼내 최 의사에게 건네주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갈한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최 의사는 종이를 바라보고 흰색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가 전화를 걸기 직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의사님, 지금 뭐 하는 거죠? 간호사 김 씨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최 의사는 뒤돌아섰다. 김 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 의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간결하게 대답했다. 손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주려던 참이에요.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김 씨는 비웃듯 말했다. 정말 마음 약하시네요?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결국 이용만 당할 뿐인데. 최 의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 의사의 대답에 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요즘 세상에는 남을 돕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맞아. 저 의사,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봐. 최 의사는 수군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박노인에게 돌아서서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벨이 울리고 최 의사는 전화를 귀에 대고 받기를 기다렸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불안한 듯 떨리며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최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미니 맞니? 지금 세움병원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있단다. 할아버지께서 너 엄청 걱정하고 계셔. 미니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최 의사는 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할아버지가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박노인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최 의사에게 몸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미니야, 할아버지 여기 있어. 진정해. 할아버지가 곧 데리러 갈게. 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병원 정문 근처에 있어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의사는 전화를 끊고 박노인에게 말했다. 미니는 병원 안에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가서 미니를 찾아올게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몇몇 사람들은 박노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김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의사는 박노인을 부축하며 병원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박노인은 최 의사의 팔을 잡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곧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지만 그는 의아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전화를 빌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는 스스로 되물었다. 최 의사는 조용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작은 도움조차 거부했던 걸까? 그녀는 답을 찾으려 했다. 박노인은 최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앙상한 손으로 최 의사의 팔을 꼭 잡은 채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손자 민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다.
그는 민희가 혼자 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는 만약 손자가 더 멀리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손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문에 가까워졌을 때 길모퉁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희가 뛰어오며 크게 외쳤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작은 발을 굴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박노인은 멈춰 서서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팔을 활짝 벌려 사랑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민희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먹였다. 할아버지를 다시 못 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박노인은 손자를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착하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혼자 두어서. 최 의사는 옆에서 박노인과 민희를 바라보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민희가 고개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아까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걱정됐어요. 박노인은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괜찮아, 미나. 민희는 걱정스럽게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박노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늙고 지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최 의사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그의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였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병원에 가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박노인은 차분하게 걷기 시작했다. 최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민희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병원 안에서는 박노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후회했다. 우리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을 텐데. 박노인, 최 의사, 그리고 민희가 207호 방으로 들어가자. 바깥과는 정반대로 고요함이 감돌았다. 박노인은 의자에 앉아 앙상한 몸을 쉬게 했다. 민희는 그의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민희가 물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의 뒤를 따랐다. 박노인은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민희가 내 옆에 있으니 할아버지는 괜찮아. 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노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다. 나도 박노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다짐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의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최 의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환자 진료실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쉬게 해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좀 전에 기절하시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대기실에 혼자 둘 수 없었죠. 박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환자 등록이라도 해야죠. 함부로 여기다 데려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손자 민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 한 통만 필요했을 뿐이에요. 박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가서 다시 대기실에 있겠습니다. 최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 책임입니다. 최 의사의 말에 박 의사는 더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박 노인과 민희를 힐끗 쳐다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들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하고 물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힘없이 웅크려 앉아 괴로워했다. 그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다시 생각했다. 최 의사는 박 의사의 말에 발끈했다. 우리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 책임 아닌가요? 저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의사는 최 의사의 강경한 태도에 불만을 표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그때 정보센터 간호사 김 씨가 방으로 들어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 의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정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의사는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김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고 조용히 나갔다. 박 노인은 여전히 낡은 삿갓을 쥔 채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손자는 그저 할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노인은 민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주니 괜찮아. 그는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최 의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때 방 문이 열리고 이 간호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최 의사님, 박 노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의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죠? 이 간호사님. 이 간호사는 박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분을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희망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드신 박남정 어르신이세요. 어르신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최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박 노인을 쳐다봤다. 정말인가요? 그녀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박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민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박노인은 민희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착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민희는 괜찮다 하고 생각했다. 박노인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던 최 의사는 갑자기 결의에 찬 얼굴로 박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이 간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박노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소. 하지만 그건 모두 옛날 일일 뿐이요. 이제 나는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이일 뿐이요. 민희는 깜짝 놀라 박노인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어째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가 한 일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야. 미나, 최 의사는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노인의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업적에 감탄했다. 그녀는 박노인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진료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됩니다. 박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고맙지만 저는 여기서 잠시 쉬고 싶을 뿐입니다. 박노인의 단호한 태도에 최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를 차가운 시선에 다시 놓아둘 수는 없었다. 그때 정보센터 간호사 김씨가 머뭇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최 의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최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김씨,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최 의사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어르신, 이제 제가 어르신을 도와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세요? 박노인은 최 의사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자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 손자를 다시 찾았소.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울리는 웅성거림이 커졌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얼마 후 고급스러운 승용차가 병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덩치가 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박노인의 아들 정씨였다. 정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곧장 최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제 아버지를 만나셨나요? 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지금 207호방에서 쉬고 계세요. 정씨는 숨을 고르고 최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최 의사는 정씨를 데리고 207호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최 의사는 정씨에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정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너무나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최 의사는 정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박노인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7호방에 들어서자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씨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정씨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박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다. 정아. 아버지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잘 지내기만을 바랄 뿐이다. 민희는 할아버지와 정씨를 번갈아 바라봤다. 정씨는 민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아,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란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할게. 최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박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세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 날, 병원은 박노인을 위한 작은 감사 행사를 준비했다. 병원 내부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다. 간호사들, 환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맞이했다. 그 중에는 간호사 김씨와 경비원 이씨도 있었다. 병원장 김씨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박남정 어르신께 감사를 표하려 합니다.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동안 박노인에게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뉘우치고 있었다. 병원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어르신을 영웅으로 축혀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르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었다. 병원장은 최 의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최 의사는 마이크를 잡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노인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 모두 남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 의사는 박노인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 박노인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우리의 편견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노인님의 본보기를 따라 항상 이웃에게 친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의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박노인님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하게 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박노인은 아들 정씨, 그리고 손자 민희와 함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다. 민희는 할아버지에게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오늘 모두 할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씨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는 괜찮다.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내 옆에 있어주면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민희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박노인은 잠든 민희를 바라보며 그의 작고 따뜻한 손을 쓰다듬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흐릿하게 빛나고 있는 전등 아래에서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박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내일도 맑은 햇살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사랑, 연민, 그리고 인간의 이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박노인은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주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임을 알려주었다.